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이 소개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책도 요점 정리를 다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별로 할 건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작가분들이 써준 대본대로 질문을 안 한 거는 100%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일반 분들이 궁금한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의 귀한 시간을 15분, 10분씩 이렇게 할애받아서 제가 시간을 갖는데 그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시면 제가 어렵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제 나름대로 풀어서 질문을 드리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를 정말 전문가답게 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상균 교수님이 자주 등단하셨던 이유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답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평소에 갖고 계시는 아까 33년 카이스트와 한양대 금융학부에 계셨던 그 아마 내공이 바탕이 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평 없이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대부분 불평하십니다. 전화기 이제 인터뷰 끝마치고 작가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왜 예정대로 인터뷰 안 해주냐 그렇게 불평하시는데 불평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경제 대전망의 내용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소위 이렇게 복잡한 세상 우리만 생각해도 복잡한데 미국과 중국의 변화만큼도 이해를 해야 되는 정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다툴 때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디베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아규가 아니라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TV를 거의 시청을 하지 않습니다. 모 종편의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단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사를 쓸 때 그 기사에 대한 자기의 분석과 자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카더라 라고 하는 소식만 듣고 그냥 술자리에서 야 어쩌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하나의 뒷담화거리로서 제공되는 안주라 그러나요? 평소에 그런 내용으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들 다룰 때 국가의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대기 오염이 이런데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지 또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이해되는지 이런 거는 단순한 뒷담화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첫 번째 미국에 가셔서 여러분들 청문회 한번 가서 의회 청문회 때 이번에도 청문회를 많이 합니다만 저도 구정 때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청문회 몇 개 듣고 왔습니다. 많은 의원분들이 질문을 할 때 상원이나 하원에서 질문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What is national interest입니다. 국가의 핵심 이익이 뭐냐?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핵심 이익이 뭐냐? 캔자스 스테이트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도 아니고 페더럴 거버먼트의 이해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경오염 문제, 대기 문제가 났다.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논의돼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해관계가 과연 이 대기 오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뻗어지는 수만 가지의 이슈가 등장합니다. 건강 문제, 자동차 이슈 문제, 발전의 문제, 중국과의 협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관심사항은 그 격가지들 중에 격가지들을 가지고 술자리에서 앉아서 떠들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는 게 아닌가. 국가의 이해관계는 도대체 뭔데? 국가의 이해관계라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이런 환경으로 20년, 30년을 버틸 건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걸 줄 건가? 그러면 앞으로 건강은 어떻게 될 거고 사람 수명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장이 서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인간이니까 이걸 자연 법칙에 따라야 되나 아니면 사회과학 법칙에 따라야 되냐.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해부하려고 할 때 힘줄은 힘줄대로 분리하고 핏줄은 핏줄대로 분리해야지 제대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존재할 때 이 존재하는 현상은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회과학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과학 법칙에서 움직이는 것을 사회과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직스나 물리학이나 이제 이런 거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고, 그러면 사회과학 법칙은 거기에도 수만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규범으로 할 거냐, 도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상식으로 할 거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이런 모든 법칙 중에 저는 사회과학자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지. 예측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근데 예측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책을 아주 위대한 제 나름대로 아주 위대한 분의 책을 제가 최근에 한번 딱 읽었는데 이거 예측을 한다는 것도 역사주의적 오류구나 라는 결론을 그분은 또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민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재무경제, 파이낸셜 이코노믹스를 한 사람들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과거에 움직였으니까 사이클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툭 때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역사주의가 또 어떤 거냐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수만 일이 걸릴 겁니다.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성철 스님처럼 입 다물고 산사에 가서 혼자 공부하다 말까 하는 생각도 너무 범위가 크니까요. 이거를 다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짧은데.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중국. 그러면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요? 제가 미국서 1987년에 미국을 가서 89년도에 들어왔다가 풍복무하고 2년 3개월 복무하고 다시 나가서 91년도에 재입학해서 94년도에 논문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빈둥빈둥 걷다가 96년도에 지도교수가 나 졸업해라 빨리 좀 이래서 졸업하고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 가고 해서 미국서 산지가 제가 공무원 생활까지 했으니까요. 한 8년 동안. 외환위기 날 때 저는 외환위기 나는 걸 알고 미국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8년 동안 생활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적어도 한 20년 생활을 했는데 집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방송 유튜브 들으면 야 제 집이 집 있대 또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단 말입니다. 거기서 평생 살 줄 알고 자,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 만약에 어떤 기사가 곽수정 교수 미국에 집 있다 이걸로 끝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의 뿌리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예측은 정말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왜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죠? 그게 자연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법칙 법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자를 보시면 물숫자변에 갈 것자입니다.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법이지만 자연과학 법칙에 따르면 그냥 자연의 원리대로 사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라놓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의 우위에 서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제 해석에 오류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에 두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써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경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썼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아까 이상민 교수님 보여주신 그 슬라이드 한 장만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되살려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대약진 운동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그 옆에 누구였다고요? 유석이. 그 옆에 뭐였죠? 문화의 혁명. 그 밑에 등소평. 그 밑에 천안문 사태. 다 기억나시죠? 1958년 대약진 운동할 때 1956년 소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위성 발사. 스푸트닉. 예, 또 비슷한 체제라 그럴까? 비슷한 내용으로 대약진 운동과 비슷한 내용으로 1956년 소련에서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은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없었으면 사실은 나오지 않았을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겁나는 거죠. 아니 스탈린을 격하하기 시작해? 모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만데. 그죠? 근데 그거를 신랄하게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실패하니까. 대약진 운동하면서 새들 다 잡아버렸잖아요. 아까 4천만 명, 3천만 명 죽었다는 게 참새들 다 잡아버리니까 해충들이 별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화혁명 일으켰단 말입니다. 팽덕해도 그때 날아갔습니다. 유소기와 함께. 그 다음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문화혁명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홍위병 동원했죠. 거기서 나온 싹이 또 누굽니까? 지금의 시진핑이죠. 상해방, 태자당, 공천당. 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등장합니다. 1970년대 초반, 72년부터. 등소평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모태통의 주체 사상, 모태통 사상을 약화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닉슨은 만나고 미국까지 와서, 그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까처럼 스푸트닉 발사했고 유인 우주선 달나라로 보내려고 발사시켰고 미국과의 우주전쟁이 시작됐고 그런 경쟁이 시작된 것은 사실 소련 체제와 미국 체제의 경쟁 체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만약에 구소련이 1950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을 비롯해서 소련의 변화, 다시 말하면 막스주의의 포기를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했었다면 아마 우리 인류 역사는 또다시 변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한국 분들이 이 역사 관계를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해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좁혀서 우리나라로 끌고 와서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62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1인당 국민소득이 퍼캡ita 인컴이 65달러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미군 공군부대 옆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그때 몇 살 때가 한 5살, 6살 때? 6살도 아니다. 한 4살, 5살 때 이래가서 미군 헌병이 지나가면 형이, 조금 큰 형이 이러면 헬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M&M 초콜릿 던져주고 버블금 던져주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3만 1,000불요? 작년에? 그러면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이죠. OECD 회원국가잖아요. 30개 좀 넘죠. 32개국, 몇 개국입니까? OECD?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보십시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이전의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되고 그 이전의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되고 단군 왕건부터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은 그 역사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의 답은 단군 왕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일제시대에 식민사관으로 삐뚤어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삐뚤어졌대. 그러니까 저건 다 틀린 역사야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삐뚤어졌다고? 그럼 어떤 것이 어떻게 삐뚤어졌지?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히 검토해서 아닌 것은 빼고 맞는 것은 넣고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게 맞죠. 그게 국가의 이해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쫙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치적 노름판의 하나의 패거리로 이용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놀이터의 패거리로 이용이 되면 경제는요? 오간 데가 없죠. 이제 그런 식의 제가 글을 책에서 제가 뜻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미국 경제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좀 순서를 막 바꾸겠습니다. 제 멋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1800년 7월 4일부터 1800년 7월 10일까지 미국 지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콜럼부스가 왜 미국 대륙을 발견했죠? 어떻게?
인도 가려다가 왜 지중해로 안 가고 이 대서양으로 건넜어요? 가까운 거리로. 또요, 다른 분. 콜럼부스가 언제 발견했죠? 1495년, 92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의 맹점이에요. 하나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토막토막 살인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원인은, 코제이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이분도, 설명을 듣는 분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인데, 146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이 투르크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몰이 됩니다.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죠. 그럼 지중해가 누가 점령합니까? 이슬람이 점령을 하죠. 그러면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중해로?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대서양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단거리로 갔다. 최단거리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도가 필요하죠. 자금도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하고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지도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자본을 충당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미리 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회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회수해요? 발견한 곳에서 이쪽에서 갖지 못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방법이죠. 그게 또 시장 경제의 한 분파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뭐 미국 발견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 그냥 힌트로 팁을 하나 드릴까요? 미국 수도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DC. 최초 미국 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주에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뉴욕주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왜 워싱턴 DC로 옮겼죠?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워싱턴 DC가 미국 수도라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문학이 얼마나 약하고 사회학 이게 얼마나 약한지를 저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가 이해관계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인문학자들 중에서 미국의 인문학을, 왜 인문학이 중요하냐,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시와 소설과 문학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느꼈던 그 감정이 표현된 게 문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레미제라블 그렇잖아요. 죄와 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인문학이 이렇게 연약해서야 어떻게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국 학자들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중국의 인문학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중국의 인문학이 대한민국 5천만이 사는 정도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문학화하거나 역사화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중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케이스를 요점 정리한 빅데이터입니까? 그 데이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알까 모를까 할 건데 어떻게 중국을 안다고 건방지게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중국 전문가로 인터뷰를 하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너무 담론적인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미국 지도입니다. 1800년. 그러니까 독립되고 난 다음에 불과 24년 뒤의 모습입니다. 보셨죠? 이쪽이 미국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스페인령이고요. 프랑스령이고, 여기는 unclaimed territory라고 해놨습니다. 참 이게 독도냐, 이게 동해냐, 일본해냐의 표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일종의 멕시코 땅. 1848년, 46년에 전쟁으로 이제 다 뺏었죠. 그러니까 지금 콜로라도, 캔자스, 멕시코, 뉴멕시코, 텍사스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만주 땅 다 잃어버렸다, 바보다 그러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더 많이 잊어버렸죠. 자, 또 5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지도를. 이게 1850년 미국의 지도입니다. 50년의 역사입니다. 이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50년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다. 사람이 이동을 했다. 무브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트랜스포테이션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트랜스포테이션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공급에서 세이의 법칙이 적용이 됐을까? 아니면 인간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뭐 둘 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저까지 50년 만에 휙 갔습니다.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하는 게 금강 찾으러 갔던 사람들 1849년에 그게 49ers고, 필립 66라고 하는 게 철도 연결, 시카고에서부터 갔던 철도고, 산타페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미국 가시면 하이웨이 70번 연결된 거고, 이게 다 문화입니다. 이런 내용들,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국 전문가나 인문학자가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은 소소한 거고, 정말 델리키트하게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게 미국과 딜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미국의 바둑판 놓는 것은 알아야 된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을 딱 정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 중에서 주미대사 직원들, 영사관 직원들, 코트라, 그리고 많은 국가기관에서 지금 가 계신 분들, 외지에서 고생들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국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교민들도 마찬가지죠. 샌프란시스코나 LA 사시는 교민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면 또 뭐 할 것 같아서 상냥하겠습니다. 자르십시오, 그거는. 자, 이건 또 50년 뒤에 1900년도 이야기입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불과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지도를 국내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와이 보십시오.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된 게 언제죠? 미국 주로 들어온 게 1898년입니다. 자, 하와이가 미국에 들어왔다. 이게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내가 놀 곳은 샌프란시스코 앞 베이가 아니라 이제 태평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당시에 벌어졌던 미국의 움직임에 맞물려서 일본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역학관계 이야기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죠, 그죠?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배경이 또 뭘까요? 그 미국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뭘 봤을 것 같아요? 미국이 있네? 우리가 외국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신사유람단, 만국유람단 파견하죠. 여기 갔다가 여기만 있다 옵니까? 그 다음 어디 가죠? 유럽 가죠. 유럽 중에서 어디를 갔죠?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독일 가서 누구 만났죠? 이토 히로부미가? 비스마르크 만났잖아요. 그래서 옳다 이거다. 산업 개발해야 되는구나.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구슬도 꿰야 구슬이 서말해도 꿰야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배경을 하나씩 깨서 한번 일본을 바라보십시오. 일본이 도대체 무슨 머리가 있어,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메이지 유신하고 항공모함 만들고 했겠습니까? 개발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가져오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학생 보내서 배우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돈 주고 사오는 방법. 세 번째, 훔쳐오는 방법. 네 번째, 침략해서 점령하는 방법. 네 번째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시도했죠? 하와이 진주만으로. 시도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1972년도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이상민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진, 우수한 친구들은 10만 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생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릴까요? 혹시 중국 공산당 창당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중국 공산당 창당 1939년요? 아닙니다. 1921년입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된 해는 1921년에 공산당을 창당했고요. 중국 전체를 마오쩌둥이 장개석을 밀어내고 2차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을 밀어내고 중국을 중원을 차지한 해.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중국은 공산화되었다 선언한 해. 1949년 10월 1일입니다. 49년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49년 100년 뒤면 언제죠? 2049년, 2050년. 2050년의 의미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2050년에 중국의 꿈, 두 번째 꿈이 있잖아요. 뭐죠? 미국을 뛰어넘겠다. 여러분 재테크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 5%, 연율 5%로 계속 성장할 경우에 몇 년이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 미국의 GDP를 뛰어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2030년이면 뛰어넘습니다. 그럼 2030년은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립에 몇 년 지난 뒤 시점이죠? 역시 또 100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언제 반환받았죠? 몇 년이 지난 뒤에? 100년. 왜 그러면 안 받았죠? 왜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볶아지겠을 거예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로. 빨리 내놓으라고. 예? 근데 스탈린이 장개석과 거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탈린이 거래했어요. 그 모택동은 스탈린을 끝까지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계가 이 지도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00년도에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는 100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몰로주의가 나오고 윌슨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1898년에 이 막강한 해외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뭐라 하셨죠?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자본이 필요하면 미국도 초창기에는 누가 시장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서 있겠습니까? 자본가 계급들. 누구죠? 록펠러. 그래서 나온 게 뭐죠? 1890년대 나온 법안인가요? 98년에 나온 게 셔먼 액트, 엔타이 트러스트법이 나오죠. 역사에 이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에 50년 뒤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1900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routes to be added to the national system of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그래서 1950년부터 뭐를 쌓기 시작했다고요?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미국 횡단고속도로입니다. 누가 시작했죠? 1950년에? 미국 가시면 그거 나오잖아요. 편말에. 주간 고속도로의 편말. 아이젠하워 하이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음 트리거로 딱 당겼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거죠.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는 이 하이웨이를 우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오랫동안 공부한 끝에 야 고속도로 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요? 1950년이면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도 부흥할 때입니다. 그죠? 한국전쟁이 시작은 하지만 부흥할 당시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수물자는 이제 일본에게 조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쨌든 1950년대의 미국의 모습은 고속도로 깝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죠, 저거를? 아무도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대체 저 고속도로를 깔자고 하는 걸 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양반이 유럽 가서 전쟁했잖아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산업이 발전한다? 교통? 수단이 발전한다. 그러면 저 당시에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던 포드 자동차와 수많은 자동차 산업들이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는 시점에 무엇이 된다?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성장을 한다. 국가 발전 로드맵을 아이젠하워가 독일 가서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면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우토반이 히틀러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히틀러의 탄생은 또 여러분들 아시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정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비에다가 엄청난 국가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면서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스트. 그러면 그 형태가 지금 세계 경제의 시대사적 조류를 딱 볼 때 지금 세계사를 시대사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라 그러면 내셔널리즘, 프로텍셔니즘, 포퓰리즘 이거 세 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기가 어떤 거라는 거죠? 격변기라는 거죠. 그죠? 예. 미국의 모습입니다. 자, 또 50년 뒤의 모습입니다. 약 50년, 60년. 2016년에 보시면 maximum temperature in 2016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지표면의 온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건 어디서 있냐 그러면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 기상청입니다. NOAA. 거기 가시면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다보고 기상 예측을 1년짜리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이 몇 년 만이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하고 180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이니까 316년. 그럼 대한민국은 1800년대에 어떤 스테이터스였고 3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스테이터스냐? 미국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국가관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겁니까? 이겁니다. 그 답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I know. Because it's known.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많은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마치 뭐처럼 행동합니까?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디베이트와 논리 다툼으로 인문학도 겨루고 철학도 겨루면서 철학 이야기가 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최근에 AI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빅데이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빅데이터도 중요한데 그 빅데이터는 실패한 빅데이터다. 맞잖아요. 실패를 한 빅데이터를 많이 끌고 모이면 몰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야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거는 정말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저한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 AI를 이야기할 땐 적어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어떤 철학입니까? 철학은 왜 필요한 거죠? 예?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판단의 가치관입니다. 이건 미국 기준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중국 기준으로 가져가십니까? 일본 기준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어느 나라 기준으로 가져갈 것일 겁니까? 예? 아니, 인공지능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판단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법적, 상식적 가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한국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인지 Who knows it? 모르잖아요. 다음 또 하나 여쭤볼까요? 스마트폰 하나 제가 잠깐 빌릴까요? 괜찮아요. 이 스마트폰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우리가 요새 AI 이야기 많이 하고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하고 블록체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게 어떻게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미국으로 전화하면 미국에 있는 제 가족이 전화 통화가 돼요. 세상에 선이 없는데. 그죠? 제가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놀라운 세상입니다. 왜 이 가능한 원리를 아시는 분. 이 원리를 아셔야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물리책에. 어려운 겁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소위 전자기파에 대한 이론입니다. 논리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튜브에 전자기파의 논리
치시면 전자기파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송수신의 원리가 나올 겁니다. 공부해 두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던 단순히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어떤 광선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오른쪽 끝단에 있는 게 바이올렛입니다. 제일 왼쪽 끝에 있는 게 적외선입니다. 레드입니다. 레드. 그러면 레드니까 적외선, 바이올렛이니까 보라색이니까 자외선. 그럼 자외선은 우리에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다음에 파장이 짧은 게 뭘까요? 엑스레이입니다. 이 엑스레이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게 원자폭탄이 터지면 우라늄에서 나온다는 감마선입니다. 그러면 적외선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적외선 많이 쬐잖아요. 여름에 선탠하잖아요. 적외선 좋은 거죠. 적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느린 거, 이렇게 늘어지게 가는 게 이게 뭘까요? 마이크로파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마이크로 오븐, 그 파장입니다. 그보다 더 느린 파장,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하여튼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제가 심볼 이코노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심볼 이코노미를 이야기하고 소프트웨어 이코노미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적어도 그 기본적인 원리만큼은 알고 가는 게 국가의 핵심 이해관 계 아닐까요? 우리가 1960년부터 해서 1980년대 초반까지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먹고 대포 한잔 하면서 이거 이놈은 몹쓸 놈은 세상 뒤엎어버려야지, 이게 인권이야, 이게 국정원이야, 뭐 그런 거 불평불만하면서 나라가 이만큼 65달러에서 3만 달러로 왔습니까? 그래, 일단 요것만 넘어가고 하자라고 해서 넘어오고 일단 넘어가고 봤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데모크라티즘이죠. 휴먼 라이트를 근본으로 하는. 그러면 지금의 보수들이 공격받고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집어넣었다는 말이. 그럼 이거를 하나씩 차분하게 뭘 해야 되죠? 증거로 제시해서 아니다, 이거는 맞다. 그리고 그다음에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선거에 나온 구호입니다. 신석희 선생이 썼던 구호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다음에 박정희 때 나온 게 잘 살아보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갈았습니다. 누가 됐죠? 박정희. 가난을 벗어나자.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잘 사니까 됐다 했을까요? 아니면 잘 사니까 이제 더 줘 했을까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변화 과정, 제가 지금 미국 이 변화 과정을 쭉 보여드리면서 미국이 저렇게 변화한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본능을 만족시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 갑자기 우주인이 와서 뭐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가더라, 이렇게 생긴 겁니까? Time is changing. 시간은 변하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화상을 적어도 30년, 50년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관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통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사와 인문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직관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박정희 이후에 사회가 이렇게 이제 소득 만불 시대가 돌파가 됐단 말입니다. 그 뒤에 우리 국민에게 직관과 비전을 준 지도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너희들이 전두환 대통령 엄청 미워하는데 그러면 안 돼. 아버지하고 싸우지 마. 자, 자료 보여줄게 하면서 한국은행 데이터를 쫙 깔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해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데이터를 쫙 뽑았습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실업률, 주요 거시적인 지표를 쫙 깔았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한국은행 자료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조작을 하겠습니까? 얼마 나왔다고 보십니까? 연평균 성장률, 전두환 노태우 때, 노태우 정권 때. 기억 안 나시죠?
10% 넘었습니다. 10.2% 이렇게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얼마였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인데. 예, 3% 미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은 10%, 소비자 물가 2, 3%, 그럼 실질 성장률 8%. 은행 이자를 받아도 8%못 받습니다. 근데 국가의 부가 매년 8%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죠. 봐라, 내가 얼마나 정치 잘하는지 이제 봤지? 다 내 덕이야. 내가 훌륭한 성군인지 알겠지? 라고 하면 이분은 큰 착각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국민들이 말 그대로 고지 믿었다면 국민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왜죠? 대한민국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은 그 경제 시스템이 오타키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입니까? 아니면 수출 경제입니까? 수출 경제. 그러면 삼척 동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좋다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죠. 뭐죠? 수출 많이 한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부자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좋았다. 그럼 이제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3조 호황. 맞습니다. 아시네. 왜 3조 호황이 있었죠?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독일, 일본 불러들여가지고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야, 마르크하고 엔화를 45% 절상해. 3조, N조. 그러니까 엔화가 가치가 올라간 거죠. 기름은 83년, 82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기름값은 폭락, 유가 하락.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 그럼 전 세계의 물가는 하락. 그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원자재 가격은 값싸게, 파는 거는 비싸게. 좋을 수밖에요. 이것을 가지고 87년까지 연결해 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97년 6월 현재 제가 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6월 현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 그때 교수님 우리가 주식 선물 코스피 200이 97년에 열렸죠. 예. 96년에 아마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외환 선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부산 선물거래소에 외환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싱가포르 사이맥스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 우리 예기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6월달 현재 우리 예기한 선물 거래가 얼마였는지 12월달 선물이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환율이 지금 은행에 가면 1달러에 880원 정도에 바꿀 수 있었는데 6개월 후에 12월 선물안이 1,8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펀더멘털이 이상 없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기지 마. 난 여기서 못 살아.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미국 가서 잡 어플라이를 하고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에 제가 1997년 12월 달 떠납니다. 대한민국. 그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97년 외환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죠. 흔히 하는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예? 수출요? 지금 나라 경제가 한보 무너지고 조선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수출한다고요? 무슨 기회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한 대 펀치 맞고 쓰러졌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체중 조절해서 경량급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체중을 찌워서 중량급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산업 구조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구조 조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하셨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하셨던 분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논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건 논쟁의 주제로 내가 놔둘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IMF의 요구에 의해서 자, 대한민국 지도자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IMF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가 바뀌고,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야 되겠다. 제가 미국 가서 시카고 대학 가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양반한테 추천받아서 가져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The Crisis of Middle Class in American U.S. Constitution이라는 겁니다. 미국 헌법에 나타난 중산층의 위기. 이제 변호사님, 훌륭한 변호사님 계시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말입니다. 1조 2항입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그 국민은 경제적 개념에서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예? 자본을 소유한 자라고 하시고. 법을 아시는 분 한번.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국민의 행복권, 행복 추구권 모두 국민 돼 있잖아요. 그 국민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은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까? 철학이 없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을 만들면서 그 헌법이 가지고 있는 관점, 이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한다라고 답이 팍 튀어나와야지만 이 헌법을 만들 때 고민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 예? 제가 경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경제. 그거는 법리적 해석이시고요. 중산층이죠. 미국이 왜 헌법에 국가의 중산층의 위기라고 했냐, 그 책 이름이냐면 1492년 발견을 하고 필그림들이 넘어오고 만들면서 1776년 독립선언서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헌법을 만들잖아요. 헌법 초안이 어떻게 나갑니까? We the people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the people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귀족 계급이냐, 자본가 계급이냐, 노동자 계층이냐, 아니면 중산층이냐. 헌법의 건국의 아버지는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뭐라고?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그 중산층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또 나옵니다. 그 중산층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옵니다. 자유평등 박애. 그럼 자유평등 박애 중에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자유라는 게 장발장을 비교하면 어떤 자유죠? 어떤 게 장발장에 없는 자유죠?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고 싶은데 빵을 사 먹지 못하는 그 아픔, 그게 보수가 책임져야 될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철학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글라데시인지 스리랑카인지 그 테네시 밴드빌트 대학교 법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하여튼 저 충세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까지 쫙 갔다가 훅 땡겨 올라와서 루소, 밀, 또 로크, 몽테스큐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 이야기까지 쫙 올라와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까지 있지만 헌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철학과 국가 이해관계가 이런 철학적 근거에 있다라고 써온 책도 보지도 못했고 학자분들의 연구도 저는 못 읽었다는 것이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철학적 가치가 우리의 유교면 유교, 불교면 불교,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중국에 가면은 거기에 주자학이 있고 성리학이 있고 양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한 사상이라도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순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필이 꽂혀서 어디서 제가 또 그 삼천포로 빠졌죠? 예? 온도. 그보다도 고전이었어요. 예? 철학.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들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게 토막살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토막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층들이 지금도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를 토막살인해서 그 관점으로만 쳐다보고 나머지는 마치 이노선트하고 나이브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까지의 그 역사를 쭉 놓고 보셨을 때 대한민국이 변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그 변한 게 무엇이 있지? 라고 할 때 조건이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이 변했는가를 한번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식인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수를 떠나서 진보를 떠나서 이 우리나라의 보수는 제가 볼 때는 뭐 보수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진보도 보수가 꽂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일이라는 개념이 탁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요. 만약에 제가 독일 지도를 하나 가져와서 지금 통일된 독일 지도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을 그어보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써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독일 전, 통일이 되기 전 독일과 서독과 동독의 국경선을 그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 대한민국 정치인분들 중에서 몇 %나 될까요? 이거 그을 수 있는 분.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나누실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한국도 제대로 나누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우리나라도 그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고. 아니,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GPS 꽂아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없겠지만 대충은 그래도 122마일 끊죠. 그거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다, 주제가 있다라고 하실 때 조금 더 각도를 달리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보다 근본적인 무언가를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게 미국입니다. 300년 동안 만들어진 미국입니다.